한국 3개월도 못 버틸 거야.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히로시 다나카가 비웃던 순간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100년 독점을 100일 만에 무너뜨리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는 것을. 2019년 7월 4일 일본이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점유율 90%, 삼성과 SK 생산 라인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90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성공. 3년 후 일본 점유율 90%는 10%로 추락했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 CEO가 절규했습니다. 불가능해. 우리가 30년 걸린 기술을 3개월 만에? 2024년 그들은 서울에 왔습니다. 제발 우리 소재를 사주십시오. 100년 동안 한국을 지배하던 일본이 애원했습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한국 우리 없이 뭐 하시게요?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히로시 다나카가 비웃었습니다. 2019년 7월 3일 오후 3시 저는 도쿄 한복판에서 굴욕당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일본 눈치 보며 산 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는 삼성전자 소재 구매팀 과장입니다. 42세였어요. 15년 동안 반도체 소재를 구매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것들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었어요. 특히 불화수소는 전 세계에서 일본만이 99.9999%라는 초고순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스텔라 케미파와의 연간 계약 연장 미팅이었습니다. 매년 하는 정례 행사였어요. 보통 30분이면 끝나는 자리였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스텔라 부장이 들어왔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웃으며 악수를 청했을 텐데 오늘은 고개만 까딱하고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히로시 다나카였습니다. 60대 초반의 일본 경제산업성 베테랑 관료였어요. 검은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려고 일어섰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어요. 앉으라는 명령조였습니다. 다나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A4 용지였어요. 저는 손을 떨며 집어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발표. 다나카가 설명했습니다. 내일 7월 4일부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다는 겁니다. 모든 수출은 개별 허가제로 전환되며 허가 심사에는 최소 90일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90일? 우리 재고가 정확히 90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건 한국 문제라고 다나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15년 동안 성실하게 거래했지 않냐고요. 다나카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라고요. 한국은 수출 통제가 허술해서 일본 첨단 소재가 북한이나 중국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안보를 핑계 삼아 정치적 보복을 경제 제재로 포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삼성이 멈추면 3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요. 다나카는 그때 처음으로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한국, 우리 없이 뭐 하시게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일어나서 저 자식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는 일본이었고 저는 을이었습니다. 다나카는 계속 말했습니다. 3개월이면 한국은 무릎 꿇을 거라고요. 그때 한국 정부가 일본에 사과하고 징용배상 판결을 취소하면 그때 일본이 고려해 볼 거라고요. 고려만요, 보장은 못한다는 말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마디 더 던졌어요. 참고로 한국이 자체 개발을 시도해도 소용없을 거라고요. 불화수소 99.9999% 순도는 일본이 30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100년 걸려도 못 만들 거라고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스텔라 부장조차 다나카를 따라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고하죠? 일본이 수출을 중단했다고. 3개월 후면 공장이 멈춘다고. 호텔은 시나가와역 근처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자 현실감이 왔어요. 끝났다. 이번 계약이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해고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지금 서울 대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유방암 3기. 6개월 전 진단받았어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한 달에 치료비가 300만 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신약이었어요. 제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과급이 절실했어요. 그리고 아들 준호. 고등학교 3학년. 올해 대학 입시였습니다. 서울대가 꿈이었어요. 등록금과 생활비로 4년에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잃으면 아들은 대학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 회의 잘 끝났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회의가 좀 길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암 투병 중인 아내에게 우리 가족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항암 받았어요.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여보, 다음 달 치료비는 괜찮을까요? 괜찮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몰랐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도쿄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충혈된 눈, 지친 얼굴. 42세 가장. 암 환자의 남편. 수험생의 아버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히로시 다나카가 뭐라고 하든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치료비를 벌어야 했어요.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히로시 다나카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일본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요. 3개월이면 무릎 꿇는다고요? 아니요. 3개월이면 우리가 당신들을 뛰어넘을 겁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사 부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밤 10시가 넘었지만 받으셨습니다. 과장, 어떻게 됐나? 부사장님, 일본이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전면 금지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산화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국산화? 일본이 30년 걸린 기술을 90일 안에 해보겠습니다. 불가능하네.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우리 모두 끝입니다. 부사장님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귀국하게.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내일 첫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싸울 겁니다. 90일 동안. 아내를 위해, 아들을 위해, 히로시 다나카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밤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도 없었어요. 새벽 5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히로시 다나카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우리 없이 뭐 하시게요? 보여드리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2019년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본관 대회의실. 5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본 삼성 최고의 인재들이었어요. 반도체 공정 전문가, 화학 박사, 기계 엔지니어. 각자의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만 가득했어요. 누구도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이 소재 수출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90일 후면 공장이 멈춘다는 것도요. 사장님이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10월 2일까지 불화수소 99.9999% 순도 달성. 정확히 90일이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일본이 30년 걸린 기술을 90일 만에 따라잡는다고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특별팀장은 소재 구매팀 과장이 맡는다고 했어요. 5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무거웠어요. 기대가 아니라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과장이 뭘 안다고? 연구원도 아닌 구매 담당자가. 저는 그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장님이 나가시고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일본이 30년 걸린 기술을 90일 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연구소 수석연구원 김태수였습니다. 25년 베테랑이었어요. 회색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삼성화학 분야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요. 99.9999% 순도는 장비도, 기술도, 노하우도 필요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태수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본과 협상하자고요. 정부가 징용배상 문제를 타협하면 일본이 수출을 재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국산화보다 현실적이라고요. 몇몇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수 말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일본과 타협하면 계속 목줄을 쥐을 거라고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일본 눈치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국산화는 더 비현실적이라고요. 실패하면 우리 50명이 다 잘린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포기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말하면 다른 사람도 동조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안이 커졌어요. 절반 이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안 하면 우리 모두 끝이라고요. 삼성이 멈추면 3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가 소리쳤어요. 그래도 불가능하다고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김태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산화는 포기하라고요. 정부 협상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무릎 꿇으면 100년 동안 일본 눈치 보며 산다고 했습니다. 김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사는 거냐고요. 김태수가 돌아섰습니다. 과장은 젊어서 그렇다고 중얼거렸어요. 구부정한 어깨가 멀어져 갔습니다. 25년 삼성 생활이 만든 어깨였어요. 오후 3시쯤 젊은 연구원 박민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28세. 신혼 3개월 차였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고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유산 위기래요. 밤샘 근무하느라 집에 못 갔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연구소에서 잤다고요. 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라고 했어요. 가족이 먼저라고요. 우리가 성공하면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꼭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특별팀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45명이 왔어요. 5명이 빠졌습니다. 박민수 외에도 4명이 더 떠났어요.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개인 사정. 이유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불가능한 프로젝트에서 도망치는 거였어요. 저는 남은 45명 앞에 섰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민수가 팀을 떠났다고요. 제가 그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먼저니까요. 이 프로젝트는 강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힘들면 떠나도 된다고요. 하지만 남는 분들께는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암투병 중이라고요. 제 아들이 대학 입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실패하면 제 가족도 끝난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안 해보고 포기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30명이 남았어요. 50명 중 30명. 40%가 떠났습니다. 김태수도 떠났어요. 25년 베테랑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30명은 남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어준 겁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연구소 건물에 불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가 없었어요. 제목도 없었습니다. 첨부 파일만 하나 달려 있었어요. 수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메일은 바이러스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끌렸습니다. 클릭했어요. PDF 파일이 열렸습니다. 일본어로 쓰여 있었어요. 한자가 빼곡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 특별팀의 내부 자료였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팀 구성, 연구 계획, 심지어 제가 한 말까지. 모든 게 일본어로 번역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늘 회의 내용을 일본에 넘긴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특별팀 안에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PDF 파일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서 문서 정보를 클릭했어요. 생성자 이름이 떴습니다. 김TS. 김태수였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25년 베테랑이 배신자였어요. 팀을 떠난 후에도 정보를 일본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얼마면 25년 동료를 배신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보안팀에 전화해야 했어요.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지 못했어요. 멈췄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팀원들 간에 의심이 생길 겁니다. 누가 스파이인지 서로 의심하게 될 거예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30명마저 흩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김태수는 이미 팀을 떠났어요. 더 이상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신고하는 것보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30명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30명 중에 또 다른 스파이가 있을까요?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서울 야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불빛 아래 가족들이 잠들어 있을 겁니다. 제 아내도 아들도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었어요. 배신자와 싸우기 위해서요. 일본과의 싸움도 모자라서 이제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87일이 남았어요. 아니, 김태수가 떠난 날부터 계산하면 85일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30일이 지났습니다. 수원 반도체 연구소 3층. 김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요? 99.99%입니다.
30일 동안 수백 번 시도했는데 더 안 올라가요. 99.99%. 목표는 99.9999%. 0.0099% 차이였지만 엄청난 차이였어요. 장비 문제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초정밀 장비가 필요한데 설계도도 없거든요. 일본 장비는 못 삽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팀장님. 김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일 동안 수백 번 시도했어요.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한 연구원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119가 와서 병원으로 실어갔어요. 저는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교대로 전환합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세요. 그날 밤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엄마가 쓰러졌어. 119 불렀어. 빨리 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이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또 배신자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클릭했습니다. PDF가 열렸습니다. 우리 연구 진행 상황. 99.99%에서 막혔다는 것까지.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한국팀 한계 도달. 프로젝트 실패 예상.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빠 구급차 왔어. 서울 대병원으로 간대. 지금 간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속 140km.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엄마는 안에 있어.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부인이 항암 부작용으로 쓰러졌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30%밖에 안 돼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2주. 길면 한 달도 걸릴 수 있어요. 한 달. 지금이 8월 15일. 프로젝트 마감이 10월 2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잘할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3시쯤 김태수가 보낸 PDF를 다시 열었어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PDF에 첨부 파일 목록이 있었어요. 스텔라 케마피 보고서 2019 PDF. 김태수가 실수로 첨부한 일본 내부 자료였어요. 클릭했습니다. 일본 스텔라 케미파 보고서가 열렸습니다.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이 화학 정제 방식을 고집하는 한 99.999% 돌파는 불가능하다. 단 MIT 플라즈마 정제법은 변수다. 하지만 한국팀이 그 기술을 알 가능성은 낮다. 플라즈마 정제법. 저는 검색했습니다. MIT 논문. 2018년 발표. 플라즈마를 이용한 초고순도 화학물질 정제. 다운로드에서 읽었습니다. 기존 화학 정제와 완전히 다른 방식. 플라즈마로 생성한 전기장으로 불순물 분리. 이론적으로 99.99999%까지 가능. 하지만 아직 실험 단계였어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배신했지만 그 배신 속에 답이 있었어요.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여보, 안 주무세요? 괜찮아요. 방법을 찾았어요. 정말요? 응. 저기 준 선물이에요. 그날 오전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을 소집했어요. 여러분, 전략을 바꿉니다. 화학 정제는 포기합니다. 플라즈마 정제로 전환합니다. 플라즈마요? 김 박사가 놀랐습니다. 그건 아직 실험 단계잖아요. 6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실험 단계를 써야 합니다. MIT 논문입니다. 이론적으로 99.99999% 가능합니다. 해봅시다. 어차피 화학 정제로는 질 게 뻔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방향을 180도 바꿨습니다.
화학 정제 장비를 치우고 플라즈마 발생 장치를 새로 설계했어요. 2주, 3주, 4주가 지났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9월 20일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98%. 거의 다 왔어요. 김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2주. 플라즈마 전기장 세기를 0.01V씩, 온도를 0.01도씩 조절하며 수백 번 실험했습니다. 9월 28일 밤 11시 47분. 김 박사가 측정 장비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팀장님, 해냈습니다. 99.999999%. 실험실이 폭발했습니다. 연구원들이 환호했어요. 서로 껴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87일. 우리가 해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됐어. 성공했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우리가 대단한 거야. 그날 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 병실 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일본 없이도. 87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87일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 삼성전자 본사 프레스룸.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300명의 기자들이 저를 봤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는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7일 만에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순도 99.99999%. 일본 제품과 완전히 동등한 수준입니다. 프레스룸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들렸어요. 순식간에 300명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나왔습니다. 박민수가 물을 건넸어요.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부사장님이 복도 끝에서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과장, 사장실로 오게. 지금 당장.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과 재무 담당 부사장이 앉아 계셨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게. 사장님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원가 분석 보고서였어요. 펼쳤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산 불화수소 리터당 10만 원. 국산 불화수소 리터당 32만 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3배가 넘었어요. 재무 담당 부사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과장, 우리가 3배 비싼 소재를 쓰라는 건가? 플라즈마 장비가 비쌉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필요해요. 시간을 주시면. 시간. 재무 담당 부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1년? 2년? 그동안 우리가 연간 220억 원 손해를 감수하라는 건가? 사장님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과장, 2주 주겠네. 원가를 리터당 20만 원 이내로 낮추게. 안 되면 다시 일본산을 쓸 수밖에 없어. 사무실로 돌아와서 원가 분석을 뜯어봤습니다. 플라즈마 발생기가 5억 원이었어요. 독일제였습니다. 이걸 국산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날 밤 국내 플라즈마 장비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10군데가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 죄송합니다. 기술이 없어요. 두 번째. 2주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거절했습니다. 10번째까지 모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어요. 부산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직원 15명. 기대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성전자 김민중 과장입니다. 플라즈마 정제 장비 개발 가능하신지. 저희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플라즈마만 연구했어요. 기회만 주시면 꼭 해보겠습니다. 2주 안에 시제품 가능하세요? 해보겠습니다. 밤샘 각오하고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장은 작았어요. 낡은 건물에 오래된 장비들. 하지만 직원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간절했어요.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달렸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제품 완성했다고요. 서울로 가져왔습니다. 연구소에 설치했어요. 30명이 지켜봤습니다.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6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99.99998%. 목표는 99.99999%. 0.00001% 부족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세 조정하면 됩니다. 3일이 남았습니다. 밤샘했어요. 전압을 0.1V씩, 온도를 0.1도씩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11시.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나왔어요. 99.99999%. 다음 날 아침 원가를 재계산했습니다. 부산 회사 장비로 바꾸면 리터당 18만 원. 목표인 20만 원보다 낮았어요. 사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보고서를 건넸어요. 사장님이 펼쳤습니다. 18만 원.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네. 하지만 재무 담당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산보다 1.8배 비싸요. 6개월 후면 같아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님이 받았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도쿄에서 연락 왔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가격을 50% 인하했대. 리터당 5만 원이야.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5만 원. 우리 원가 18만 원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일본이 가격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임원회의실. 20명의 임원들이 긴 타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맨 끝자리에 앉았어요. 과장 중에 유일하게 임원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재무 담당 부사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표가 떴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일본산 리터당 5만 원, 국산 리터당 18만 원. 차이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3.6배. 재무 담당 부사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연간 불화수소 10만 리터를 사용합니다. 일본산을 쓰면 50억 원이 듭니다. 국산을 쓰면 180억 원이에요. 무려 130억 원 차이입니다. 이건 우리 분기 영업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산을 써야죠. 국산화도 좋지만 원가가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임원도 동의했습니다. 주주들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130억 원을 그냥 버린다고요? 주가 떨어집니다. 임원들이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일본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과장 할 말 있나?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일본이 또 수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안 할 걸세. 한 임원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금 일본도 우리 필요해. 가격을 절반으로 낮춘 게 그 증거야. 우리를 붙잡으려고 원가 이하로 팔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본에 완전히 의존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후, 2년 후에 또다시 목줄을 줍니다. 그때 가서 다시 국산화하면 되지. 재무 담당 부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장이 87일 만에 했잖아요. 필요하면 또 하면 돼요. 한 번은 기적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번은 불가능합니다. 87일 동안 30명이 밤샘했어요. 가족을 포기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걸 또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네. 다음 주까지 최종 결정하겠네. 회의 끝. 복도로 나왔습니다. 부사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과장, 솔직히 말하게. 원가 더 낮출 수 있나? 어렵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6개월은 걸립니다. 부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가 6개월을 못 기다려. 분기마다 실적 발표해야 하네. 원가 높으면 이익률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주주들이 난리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사장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 집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안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보, 제가 다가갔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래? 제발이래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암이 다시 생겼대요. 이번엔 간으로 전이됐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간전이라고? 네. 사기래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번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아내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원이래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 다시 시작해야 한대요. 이번엔 더 강한 약을 쓴대요. 알았어. 내가 같이 갈게. 아니에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회사 일 바쁘잖아요. 뉴스 봤어요. 일본이 가격 내렸다고. 힘들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암 재발했는데 회사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보, 전 괜찮아요. 아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혼자 병원 갈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라세요. 제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연구소로 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아내 곁에 있어야 하는데 저는 도망친 겁니다. 실험실에 앉아서 원가 분석 자료를 또 봤습니다. 18만 원. 어떻게 낮출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산장비회사 대표였어요. 과장님, 대표의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습니다. 방법 찾았어요. 뭐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플라즈마 발생기 말입니다. 저희가 신소재로 바꿨어요. 텅스텐 대신 세라믹 복합재를 썼더니 원가가 30% 떨어졌어요. 30%요? 네. 성능도 그대로고요. 일주일 후 시제품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계산했습니다. 30% 절감이면 리터당 1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산 5만 원의 2.6배였어요. 월요일 아침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서울대병원 12층 병동이었어요. 3개월 전 퇴원했던 바로 그 병동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실 침대에 누웠어요. 여보, 회사 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늦겠어요.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당신 싸움이 있잖아요. 저도 제 싸움 할게요. 우리 둘 다 이기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울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사장님께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제목 최종 회의. 내용 내일 오후 2시 최종 결정합니다. 국산이냐 일본산이냐. 준비하세요. 저는 부산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제품 언제 오나요? 목요일에 보낼게요.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늦어요. 내일까지 와야 해요. 내일요? 대표가 당황했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부탁합니다. 제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달렸어요. 알겠습니다. 밤샘에서 만들겠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정오, 부산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신형 플라즈마 발생기였어요. 박민수와 함께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기존 장비를 떼어내고 새 걸 설치했어요. 2시간 걸렸습니다.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박민수가 측정 장비를 주시했어요. 4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999% 성공이었어요. 원가를 재계산했습니다. 13만 원. 부산 대표 말이 맞았습니다. 오후 2시 임원회의실로 갔습니다. 20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최종 결정하겠네. 국산이냐 일본산이냐. 재무담당 부사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본산을 제안합니다. 원가 차이가 명확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장. 사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저는 일어났습니다. 원가를 13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돌렸어요. 13만 원? 재무담당 부사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산의 2.6배예요. 하지만 계속 낮아질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6개월 후면 7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나?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부산 회사가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확신만으로는 안 되네. 재무담당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1개월 주겠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원가를 7만 원으로 낮추게. 안 되면 일본산 쓰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개월. 13만 원을 7만 원으로. 거의 절반이었어요.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8시 서울 대병원 12층 병동. 아내가 항암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링거에서 노란색 액체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독한 약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 가요. 아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있을게. 안 돼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1개월밖에 안 남았. 저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이 더 중요해. 거짓말. 아내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눈빛 보면 알아요. 지금 회사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거든요. 가요. 아내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당신 할 일 하세요.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혼자 링거 스탠드를 잡고 누워 있었어요. 87일 전에도 이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 3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1개월 안에 원가를 7만 원으로 낮춰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13만 원이니까 6만 원을 줄여야 해요. 어떻게요?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더 이상 낮출 곳이 없어요. 원료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칠판에 화학식을 썼습니다. 불화수소 원료를 99.99%로 낮추면 원료비가 40% 절감됩니다. 박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럼 최종 순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플라즈마 정제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다른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순도를 99.9999%로 낮추는 겁니다. 9가 하나만 줄어도 원가가 30% 떨어져요. 안 됩니다. 제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품질은 타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팀장님, 그 연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99.9999%도 충분히 높은 순도예요. 반도체 생산에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팀장님,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실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품질을 조금 양보하는 게.
안 됩니다. 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리가 87일 동안 뭐 하려고 싸웠습니까? 지금 포기하면 그게 다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원가가 안 맞으면 회사가 안 써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현실이 있어요. 딸 키워야 하고 회사가 국산 안 쓰면 저희 다 잘려요.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팀원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99.99999%. 이 숫자를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날 저녁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잠들어 있었어요. 침대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오늘 어땠어? 힘들었어요. 아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토했어요. 머리카락도 빠지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미안해.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괜찮아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싸우고 있잖아요. 같이 이기는 거예요.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품질이냐, 현실이냐? 당신이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아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당신은 이미 답을 알잖아요. 당신은 절대 품질을 포기 안 해요. 15년 동안 봤어요. 그게 당신이에요. 하지만 현실도 중요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품질 포기하고 성공하면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제가 암 걸렸을 때 기억나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2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저렴한 약 생존율 60%, 비싼 약 생존율 80%. 우리 뭘 선택했죠? 비싼 약. 맞아요. 빚내서라도 비싼 약 썼어요. 당신 기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음 날 부산장비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원가를 7만 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까? 품질은 99.99999% 유지하면서요. 어렵습니다. 지금도 한계까지 낮췄어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한 가지 있긴 한데 위험합니다. 장비를 2배 빠르게 돌리는 겁니다. 1시간에 10리터를 20리터로 늘리면 시간당 원가가 절반이 됩니다. 그럼 품질은요? 떨어질 수 있어요. 빨리 돌리면 정제가 덜 되고 장비 고장날 확률도 높아지고요. 해봅시다. 3일 후 새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3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험을 시작했어요. 기계가 2배 빠른 속도로 돌아갔습니다. 소음이 컸어요. 진동도 심했습니다. 4시간 후 박민수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99.999998%. 목표보다 0.00001% 낮아요. 다시 해봅시다. 2차 실험. 99.999997%. 3차 실험. 99.999996%.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팀장님,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새벽 2시까지 실험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어요. 팀원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만 남았어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새벽 4시 발견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었어요. 속도를 높이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정제 효율이 떨어져요. 냉각을 강화하면. 부산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받았어요. 대표님, 냉각 시스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까? 해보겠습니다. 이틀 후 개조된 장비가 왔습니다. 냉각팬이 2배로 늘어나 있었어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30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6시간 후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나왔어요. 99.99999%. 실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생산 속도가 2배니까 리터당 65,000원. 목표인 7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품질도 지키고 원가도 맞췄습니다. 다음 날 사장실로 갔습니다. 보고서를 건넸어요. 사장님이 펼쳤습니다. 6만 5천 원.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네, 상무. 상무. 제가 놀랐습니다. 오늘부로 승진일세.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국 반도체를 구했어.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삼성전자 본사 CEO실. 저는 승진 후 처음으로 CEO실에 들어갔습니다. 상무 명함을 어제 받았어요. 42세 상무. 삼성 역사상 최연소였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겨를이 없었어요. CEO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서류를 건넸어요. 일본 스텔라 케미파의 새 가격표였습니다. 리터당 3만 원. 우리 원가 6만 5천 원의 절반도 안 됐어요.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게 확실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겁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재무팀 계산으로는 국산을 쓰면 반기에 65억 원 손해라고 했어요. 1년이면 130억 원이었습니다. 상장 기업인 삼성이 주주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일주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원가를 3만 원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계산했습니다. 6만 5천 원을 3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낮춰야 했어요. 일주일 안에요.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그날 오후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TSMC.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였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자 삼성의 최대 경쟁사였어요. CEO 마크 리우가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귀하의 불화수소 국산화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요.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오겠다고요. 다음 날 오후 2시 신라 호텔 로비에서 마크 리우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어요. 커피숍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플라즈마 정제 기술 분석 자료가 가득했어요. 87일 만에 일본을 따라잡은 기술. 대만이 5년 동안 시도했지만 실패한 그 기술이었습니다. 마크 리우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이었어요. 기술 이전 대가였습니다. 저와 팀원 30명 전체를 대만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연봉은 지금의 3배. 주택도 제공하고 가족도 함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제 입이 바짝 말랐어요. 10억 달러면 아내 치료비가 해결됩니다. 평생 걱정 없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도 제 노후도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마크 리우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격을 3만 원으로 낮춘 것도 삼성이 견딜 수 없다는 것도요. 한국이 포기하기 전에 기술을 가져가겠다는 거였습니다. 3일의 시간을 줬어요. 명함을 건네고 일어섰습니다. 호텔을 나와서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만나야 했어요. 12층 병동에 들어섰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3주차였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대만 회사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10억 달러, 대만 이주 모든 것을요. 아내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돈은 정말 필요하지만 한국 기술을 파는 거잖냐고요. 87일 동안 30명이 목숨 걸고 만든 걸 대만에 넘기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고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요.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 말라고요. 자기가 죽더라도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87일 동안 뭘 위해 싸웠는지 안다고 했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게 있다고요. 3만 명의 동료들, 한국 반도체, 기술 자립. 그게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능이 한 달 남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어요. 얼굴에 다 써 있다고 했습니다. 대만 회사 제안 이야기를 엄마한테 들었다고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10억 달러라고 대답했어요. 준호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럼 부자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고민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87일 동안 왜 싸웠는지요. 한국 반도체 때문이고 3만 명의 동료들 때문이라고요. 일본한테 무릎 꿇지 않으려고요. 만약 이 기술을 대만에 팔면 그 3만 명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빠는 혼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30명이 함께 만든 거라고요. 그 사람들의 꿈을 돈 받고 팔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요.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크 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절한다고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 리우가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10억 달러인데요. 제가 평생 번 돈보다 많은 금액인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이라고요. 제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요. 마크 리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요. 삼성은 일본한테 질 거라고요. 저는 그건 감수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CEO실로 갔습니다. CEO가 물었습니다. 원가 낮췄냐고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대신 제안했습니다. 6개월만 손해를 감수해달라고요. 그동안 양산 체계를 완벽하게 잡겠다고요. 6개월 후면 원가가 3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6개월이면 130억 손해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는 영원히 일본 눈치 안 본다고요. CEO가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요. 6개월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제 책임이라고요. CEO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10억 달러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6개월 130억 원 손해를 선택했어요. 미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87일의 의미였으니까요. 2020년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본사 CEO실. 1년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작년 이맘때 저는 도쿄 호텔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히로시 다나카의 비웃음을 들으며요. 한국, 우리 없이 뭐 하시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CEO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상반기 실적 보고서였어요. 펼쳤습니다. 국산 불화수소 매출 1조 8천억 원. 작년 이맘때는 0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1조 원대 시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숫자가 있었어요. 원가. 리터당 2만 8천 원. 일본산 3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6개월간 양산 체계를 완벽하게 잡은 결과였어요. CEO가 다른 서류도 건넸습니다. 일본 스텔라 케미파 실적이었어요. 영업손실 6천억 엔. 마이너스였습니다. 한국 시장을 잃고 무너지고 있었어요. 작년에 가격 폭탄을 던졌던 그 회사가 지금은 법정 관리 직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한계였어요. CEO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국 반도체를 구했네. 이제 우리는 세계 1위 반도체 소재 공급국이야. 일본 독점 시대가 끝났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CEO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구소로 내려갔어요. 플라즈마 정제 장치가 10대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대였어요. 이제는 24시간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장비 앞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과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승진했어요. 박민수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팀장님, 아니 상무님. 오늘 생산량 봤어요? 하루 300리터예요. 작년 이맘때는 10리터였습니다. 30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품질도 안정됐습니다. 99.99999%.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연구소를 나와서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대병원 12층 병동. 8개월 동안 아내가 입원해 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퇴원일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었어요. 짧았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암세포가 90% 줄었다고 했어요. 완치는 아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요. 3개월마다 검사받으면서 항암제를 계속 복용해야 했습니다. 재발 위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요. 아내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8개월 만이었어요. 아내가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좋네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저도 웃었습니다. 같이 이긴 거라고 말했어요. 아내도 저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들 준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됐어요. 서울대 전기공학과 1학년이었습니다. 수능을 잘 봤습니다. 제 후배가 됐어요. 준호가 엄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둘이 껴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가족 셋이 식탁에 앉았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1년 전에는 꿈도 못 꿨던 광경이었어요. 아내가 병원에 있었고 저는 연구소에서 밤샘했고 준호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식사 후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새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멈췄어요. 히로시 다나카였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클릭했습니다.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번역기를 돌렸어요. 김민준 상무님께.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우리 없이 뭐 하시게요? 라고요.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일본 없이도요. 저는 어제 스텔라 케미파에서 퇴사했습니다. 43년 직장 생활이 끝났습니다. 회사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87일 만에 30년 기술을 따라잡은 당신을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히로시 다나카. 저는 한참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다나카님께.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킬 것이 있었으니까요. 아내, 아들, 그리고 3만 명의 동료들. 그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당신도 그랬을 겁니다. 43년 동안 일본을 위해 싸웠겠죠. 우리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건강하세요. 삼성전자 상무 김민준. 전송을 눌렀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많은 불빛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꿈을 안고요. 다음 날 토요일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플라즈마 장비 회사를 방문했어요. 1년 전 직원이 15명이었던 그 회사는 이제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장도 3배로 확장됐어요. 삼성 물량 덕분이었습니다. 대표가 저를 맞았습니다. 1년 전 절박했던 그 사람은 이제 자신감 넘치는 중견기업 사장이 됐어요. 대표가 새 장비를 보여줬습니다. 2세대 플라즈마 발생기였어요. 1세대보다 30% 효율이 높았습니다. 원가도 20% 낮췄다고 했어요. 계속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한국 중소기업의 저력이었습니다. 기회만 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박민수였어요. 팀장님, 오늘 99.999999% 나왔어요. 9가 8개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99.999999%. 일본도 못 만든 순도였어요. 우리가 세계 최초였습니다. 87일 전 목표는 99.9999%였습니다.
일본과 같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넘어섰습니다. 일본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었어요. 퇴원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내는 괜찮다고 했어요. 요리하는 게 좋다고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저는 속삭였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이긴 거예요. 그날 밤 서재에 앉아서 지난 1년을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2019년 7월 3일. 도쿄에서 굴욕. 시작. 2019년 10월 2일. 87일 만에 성공. 하지만 원가 3배. 2019년 11월 18일. 대만 10억 달러 제안. 거절. 2020년 7월 3일. 원가 역전. 일본 추월.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30명의 팀원들. 박민수의 복귀. 부산 회사 대표의 밤샘. 아내의 투병. 아들의 격려. CEO의 결단.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87일. 그리고 1년.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일본 독점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박민수가 말했듯이 99.999999%를 향해 가고 있어요. 계속 앞으로 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87일간의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시작. 기술 자립의 시작. 우리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